어머님, 솔직히 자주 오시는 거 너무 귀찮고 피곤해요. 쉬는 날도 별로 없는데 꼭 편하게 쉬고 싶은 날마다 오셔야겠어요? 가게 운영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쉬어야 하는데 자꾸 오시니까 신경 쓰여서 힘들어요. 좀 쉬게 놔두세요. 며느리의 반응에 그녀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이미 살림을 합쳐버려 쉽게 파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참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나는 너 건강하게 일하라고 챙겨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애가 반찬 좋아하는 걸 알려주며 부탁해서 해준 거야. 우리 애 있을 때만 잠깐 갔다가 빨리 나오는 거잖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섭섭하잖아. 그러나 며느리는 한결같이 성질을 내며 말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요즘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닌가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시집살이인데 모르세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오빠랑 둘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자리 좀 비켜주셔야죠. 어머님도 눈치 좀 있으셔야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최연순 여사의 아들은 나이가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노총각이 다 되었지만 여자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는 아들을 보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는 모두가 살기 어려워서인지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괜히 조바심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도 이젠 나이가 있는데 장가 가야 하지 않겠니? 만나는 사람은 없어? 따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선자리라도 알아봐 줄까? 그 요즘에는 외국인도 신부로 많이 들인다고 하는데. 최연순 여사는 요즘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매번 타박을 하며 아들의 결혼을 재촉했지만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최연순 여사는 애써 차분한 톤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예, 너도 나이가 있는데 도대체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니? 내가 이렇게 늙어 죽기 전에 내 결혼식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데 말이다. 아들은 짐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결혼 쉽지 않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혼자 사는 게 편한데 뭐하러 결혼해요? 그녀는 이 말을 듣고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뭘 편해? 너 혼자 늙어서 나중에 아프면 누가 내 곁에 있어줄 건데? 내가 지금까지 너 장가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러다 진짜 외국인 며느리라도 드려야겠구나. 갑작스러운 외국인 며느리 언급에 아들은 고개를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는 또 무슨 소리예요? 엄마! 최연순 여사는 팔짱을 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요즘은 외국에서도 좋은 사람 많다더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도 잘 모시고 너도 잘 챙기고 살면 얼마나 좋아. 내가 사람 구해볼까?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저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하지만 최연순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예, 엄마는 내가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외국인 며느리든 우리나라 며느리든 상관없으니까 좋은 사람만 데려오면 돼. 엄마가 반대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주변에서 소개해 준다던 얘기도 있었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볼래? 아들은 잠시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최연순 여사는 아들의 태도에 답답했지만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적거리면 진짜 외국인 며느리라도 구해야겠네. 내가 이렇게 속 끓이면서도 애를 위해 다 생각하는데 얘는 정말 모른단 말이지.
그날 밤 최연순 여사는 아들의 장가가는 날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연순 여사는 아들이 30대 초반부터 장가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로라도 자식을 결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정보 회사에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결혼정보회사에 발을 들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어머니로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며느리를 볼 수 있겠지.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하지만 결혼정보회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현실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의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외모는 어떠신지요? 혹시 사진 있으세요? 재산이 많으시거나 직업이 특별히 안정적인 쪽인가요? 혹시 회사원이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의 질문에 최연순 여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모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눈에 띄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은 저희 집이 크게 넉넉하진 않아도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성품 좋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드러난 태도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요즘엔 성격이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적인 조건도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아드님께 맞는 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아요. 이왕 시작했으니 제대로 해보죠. 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최연순 여사는 설문지를 작성하며 아들의 좋은 점을 부각하려 애썼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정성껏 골랐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회사의 추천을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 결혼정보회사에서 아들에게 적합하다는 몇 명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반신반의하며 만남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하나같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상대 여성에게 큰 호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상대가 아들을 보고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해요? 나도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탐탁지 않게 보고 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결국 내 자존심만 상했잖아요. 아들의 말에 최연순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위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려 했던 것뿐이었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셈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혼자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네. 미안하다. 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 엄마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최연순 여사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비싼 돈을 들였지만 현실적으로 아들에게 맞는 여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남겼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회사와의 계약을 정리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조바심을 냈던 것 같다.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성급했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홀로 남아 식탁에 앉아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느닷없이 깜짝 놀랄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언제 인사하러 가면 될까요? 이제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결혼 얘기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엄마 편한 날짜랑 시간 알려주세요. 최연순 여사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여자친구가 있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누구와 통화를 자주 하거나 약속이 있다고 외출하는 일도 없었는데 언제 만난 사람인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장가 안 간다더니 갑자기 인사를 온다니 웬 며느리야? 너 혹시 사고 친 거 아니지? 요즘에야 아이부터 가진다고도 하긴 하지만 갑자기 그러니까 불안하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 걱정 안 해도 되지? 최연순 여사의 잔소리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사람이랑 사귄 지 좀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괜히 누구 만난다고 하면 계속 장가 가라고 하실 거잖아요. 계속 만나보니까 사람이 착하고 또 앞으로 친정에서 가게도 물려봤는데요. 자기 일도 잘하고 가게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려고요. 아들은 여자친구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고 그녀는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성실히 일도 하면서 가게까지 물려받는다고 하니 아들에게 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것보다 는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데려오기를 바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아가씨라니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따로 사올 건 없어서 이거라도 사왔는데 건강 챙기는데 좋으니까 꾸준히 드세요. 예비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녀에게 깍듯하게 인사했고 홍삼을 하나 들고 오자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노총각 아들에게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참해 보이고 늘씬하며 예쁘장하게 생겨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홍삼 같은 건 안 사와도 되는데 뭐하러 돈 써가며 이런 걸 사와요. 아무튼 잘 먹을게 고마워요. 그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자리에 앉혔고 커피와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러 망고며 샤인머스켓 등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준비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맛있게 먹어주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를 묻자 예비 며느리는 아들보다 2살 어리고 현재 친정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애한테 들어보니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가게 꾸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힘들진 않아요? 예비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언니랑 저랑 같이 운영하라고 가게를 차려주셨어요. 친정에서 본점 하시다가 이웃점 내면서 저희에게 운영을 맡기셨거든요. 5년 정도 됐는데 곧 사무점을 내면 그건 저 혼자 맡아 운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간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 혼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녀가 가게에 대해 더 물으니 예비 며느리는 부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 큰 뼈해장국집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육수를 우려내고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 것 같아 내심 걱정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아들이 퇴직하면 둘이서 가게를 꾸려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때 처형될 분이랑 같이 하는 가게 가봤는데 식사 때마다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서 놀랐어요. 사모점을 내도 음식이 맛있어서 잘 될 것 같아요. 아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장가간다 하니 그저 다행이었고 처가 쪽에서 큰 가게를 물려받는다 하니 노후 걱정도 줄어들 것 같아 좋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때 가게에 대해 더 알아보지 않고 아들의 말만 믿었던 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알아보니 친정도 여유로운 집안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될 사람을 자랑하며 좋아했기에 두 사람만 잘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앞으로 처가에서 사모점을 내주면 이 사람이 가게 사장이 되잖아요. 그 덕에 저도 회사 다니다 퇴직해도 꾸준히 생활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처가 덕 많이 보는데 집은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 없거든요.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자 최연순 여사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어두워졌는지 아들도 덩달아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겠니? 대출이라도 내면 내가 일부라도 보태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집 마련이 어디 쉬운 일이냐? 내 명의로 집 대출 내서 적당한 대로 마련하는 게 어때? 내가 당장 그만한 돈은 없는데. 걱정스럽게 말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처가에서 가게를 떳떳하게 받으려면 집은 내가 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전세 구하자니 처가에서 가게를 준다는데 집을 아예 사서 가야 떳떳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번에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게 받으면 노후 보장도 되잖아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최연순 여사는 흔들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들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저렇게 매달리고 힘들어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말대로 가게 하나 크게 물려받을 것이라니 집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처가에 떳떳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큰 결심을 하고 최연순 여사는 자신의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금액은 아들이 대출을 받아 적당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집 마련하느라 금전적으로 무리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변에도 아들이 장가 간다고 자랑하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한결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며느리 덕 보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세대는 중간에 끼어서 며느리 떠받들고 살아야 해. 결혼 전부터 잘해줘야 해. 요새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사내 만회하니까 시집살이 한다고 툴툴거리지 않게 잘해야 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우리 세대는 중간에 껴서 시집살이하며 사는 신세였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화목하게 잘 살려면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잘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집도 구하고 직장 문제도 하나씩 알아본다는데 상견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의아해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돈댁과 상견례를 안 하니? 집안끼리 한번 만나서 인사도 하고 통성명도 하고 해야지. 그쪽 집안 사람들도 알아야 사람들 됨됨이를 알 거 아니냐? 괜찮은 날짜 잡아서 알려주렴. 나야 언제든 맞출 테니까. 며칠 후 아들은 다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 처가 쪽이 너무 바빠서 상견례는 내년쯤 하기로 했어요. 일단 저희는 살림부터 합치기로 했거든요. 결혼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식전에 상견례 할 거예요. 상견례부터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가게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연순 여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묻자 아들은 가게를 물려주는 문제로 예비사돈댁에서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살림을 합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가게 문제 좀 정리되면 상견례 날짜를 잡자꾸나. 그런데 살림을 합친다는 건 무슨 소리니?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 같이 산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집도 있다고는 하던데 집을 사자마자 살림을 합친다고. 최연순 여사가 의아해하며 묻자 아들은 별일 아닌 듯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취방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처가랑 지금 일하는 가게가 멀어서 출퇴근 때문에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연장하기도 애매해서 집을 구한 김에 같이 사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 최연순 여사는 미리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니 크게 관여할 일도 아니라 여기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둘이 좋다는데 무슨 말을 더 얹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하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둘이 이사할 때도 자신이 방해될까봐 가지 않았고 입주 선물로 휴지와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보냈습니다. 혼수도 필요한 건 둘이 알아서 한다길래 놔두었고 어쨌든 둘이 살림을 합친다고 하니 그녀는 최대한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고마웠고 가게도 물려받을 거라니 이런 복덩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한약을 지어주고 아들에게 물어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해다 주었습니다. 새아가는 뭘 좋아하니? 한약 같은 건 잘 먹나? 뭐 필요한 건 없대? 내 마음대로 챙겨주기는 어렵잖아. 기왕이면 좋아하는 걸로 챙겨줘야지. 며느리가 건강해야 너랑 오래오래 잘 살 거 아니야. 내가 몰래 알려주면 내가 조금씩 챙겨줄게.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식 준비와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잘 챙겨주시면 저야 고맙죠. 필요한 거 보이면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아들의 반응을 보니 그녀가 챙겨주면 며느리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오래 일하려면 건강해야 하니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고 시집살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아들을 통해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신혼집에 찾아갈 때도 아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아들이 있을 때 잠깐 들러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라도 며느리가 어머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라고 인사해 주기를 바랐지만 며느리에게서 그런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매번 챙겨줘서 고맙다며 인사했지만 며느리는 연락 한 번 없었고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자신이 잘해주고 있는 건지 계속 챙겨줘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주고 싶어서 꾸준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한다며 고맙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뜻밖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자주 오시는 거 너무 귀찮고 피곤해요. 쉬는 날도 별로 없는데 꼭 편하게 쉬고 싶은 날마다 오셔야겠어요. 가게 운영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쉬어야 하는데 자꾸 오시니까 신경 쓰여서 힘들어요. 좀 쉬게 놔두세요. 며느리의 반응에 그녀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이미 살림을 합쳐버려 쉽게 파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참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아가, 나는 너 건강하게 일하라고 챙겨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애가 반찬 좋아하는 걸 알려주며 부탁해서 해준 거야. 우리 애 있을 때만 잠깐 갔다가 빨리 나오는 거잖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섭섭하잖아. 그러나 며느리는 한결같이 성질을 내며 말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요즘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닌가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시집살이인데 모르세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오빠랑 둘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자리 좀 비켜주셔야죠. 어머님도 눈치 좀 있으셔야죠. 그녀는 속상했지만 며느리가 아들과 잘 살아야 하니 알겠다. 앞으로는 우리 애 보고 가져가라고 할게. 너 귀찮게 안 할 테니 챙겨주는 건 잘 먹거라. 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고 며느리와 잘 지내야 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속으로는 불만이 쌓였지만 나중을 위해 적당히 잘라냈습니다. 그 이후로 최연순 여사는 아들의 신혼집 방문을 끊고 아들을 통해서만 반찬이나 영양제를 전달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며느리 소식을 물어보면 아들은 똑같죠? 뭐,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싱싱한 전복이 들어와 최연순 여사는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고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못 들를 것 같아요. 출장 가야 돼서 오늘 와도 늦을 것 같은데 어제도 야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씻고 필요한 것만 챙겨서 회사로 왔어요. 출장 갔다가 밤늦게 집에 바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엄마 드세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전복죽을 나눠 먹으려고 친구들에게도 주었지만 친구들도 나이 들어 많이 먹지 않는다며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솥이나 남은 전복죽을 보고 망설였지만 그녀는 아들의 신혼집에 잠깐 들러 죽을 전달하고 바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꾸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며느리도 일하느라 전화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사람 없으면 문 앞에 놓고 전화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 다 바빠 집에 없을 것 같았고 아들도 요즘에는 둘이 같이 출근하고 있어서 집에 오시려면 꼭 전화 주셔야 해요. 이 사람도 바빠져서 집에 잘 없거든요. 꼭 전화 먼저 하고 오세요. 알았죠? 라며 몇 번이나 당부했기 때문에 문 앞에 두고만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신혼집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뒷모습이라 조금 긴가민가 했지만 며느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속으로 아니, 얘가 일하러 간다더니 왜 집에 오는 거지? 어디 아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찜찜한 마음에 그 다음 날도 아들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무도 없을 수도 있으니 전복죽은 집에 두고 택시를 타고 아들 출근 전 아파트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둘이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걸어서 나올 것 같아 기다려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둘이서 웃으며 같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괜히 며느리를 의심했나? 싶어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야겠다 싶어 계속 지켜보았고 약 30분이 지나자 며느리가 혼자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얘, 요즘 새아기 출근은 잘하고 있니? 건강은 어때? 요즘도 많이 바쁘다고 하던데. 라며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요즘도 정신없어요. 가게에 물려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매번 정신없이 다니더라고요. 당분간 얼굴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만간 상견례 날짜도 잡으려고 하니까 소식 있으면 먼저 연락드릴게요. 라며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최연순 여사는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총각인 아들을 데려가줘서 고맙다는 마음에 결혼식이며 집 구하는 일이며 애들 챙기는 데만 신경 썼던 것입니다. 친정 가게는 어디인지 언니가 운영한다는 가게는 또 어딘지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면 한 번쯤 초대해 외관이라도 둘러보며 식사를 함께할 법한데 그런 자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큰 결심을 하고 냉장고에 둔 전복죽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아들 신혼집에 찾아갔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후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고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나오는 사람이 없자 최연순 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 너 아무래도 잘못 걸린 것 같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다른 말도 하지 말고 당장 너희 아파트 앞으로 와. 지금 당장 와야 해. 급하다. 정색하고 말하자 아들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급히 달려왔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아들의 차에 타자마자 말했습니다. 얘, 새아기가 일한다고 했던 그 가게에 한번 가보자. 너 주소 알지? 당장 가보자. 내 눈으로 직접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연순 여사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기에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 따라가 보니 생각보다 신혼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먼 거리라는 것만으로도 불안했지만 도착해 보니 상황은 더 황당했습니다. 그곳에는 5층짜리 건물이 덩그러니 있었고 임대 현수막만 걸려 있을 뿐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여기 주소가 맞긴 맞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분명히 이제 내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니 최연순 여사의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저 친정 가게만 가보고 모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 옆에서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채로 말했습니다. 얘, 내가 전복이 싱싱한 게 들어와서 죽을 끓였거든. 그녀는 전화를 통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복죽을 갖다 주려 했습니다. 너희 몸보시 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갖다 주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바쁘니 혹시 집에 있으면 내가 잠깐 들러도 될까? 그러나 며느리는 한숨을 푹푹 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 가게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일하다가 공사하는데도 잠깐 가봐야 하는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아, 정말 귀찮게 결혼 다 취소해버리고 돌려드려요? 노총각 아들 파혼당하는 꼴 보실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연락 끊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곤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며느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 상황을 겪게 되어 민망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얘 방금 다 들었지? 매번 이런 식이더구나. 가게도 거짓말하고 나한테도 버릇없이 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물러라. 잘못 엮이면 못 헤어져서 평생 시달려야 할 거다. 아들은 최연순 여사의 말을 듣고 입을 꼭 다물었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봐요. 집에 있으니 가서 셋이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풀릴 것 같으니까 우리 집 가서 이야기해요, 엄마. 라며 재촉했습니다. 아들은 차를 신혼집으로 다시 몰았고 차 안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 사실은 내가 너랑 며느리가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걸 봤다. 오늘도 집에 다시 들어가길래 집에 없는 척하는 게 이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와보자고 한 거다. 가게며 친정이 다 거짓말인 게 확실하니까 가서 제대로 따져보자.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아들은 엄마가 잘못한 건 없어요. 내가 속아서 그렇지. 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눈치를 보며 빨리 이 일이 해결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대충 세운 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둘 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신혼집으로 향했고 아들은 집 도어락을 열자마자 문을 세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최연순 여사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나왔고 옆에 있는 최연순 여사를 보자 당황한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웬일이야? 어머님, 또 무슨 일이세요? 안 그래도 이제 막 집에 잠깐 들러서 필요한 거 가지러 왔는데 저는 바로 나가야 해서. 어머님,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쉬는 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며느리는 집안 꼴이 엉망인 채 편안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 봐도 일하다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어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넌 나랑 통화했잖아. 집에 없다면서? 그런데 언제 가게에서 다시 집에 왔다는 거니? 본격적으로 따지려던 순간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놀라서 멍하니 상황을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휘청이며 식탁을 짚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때려 며느리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최연순 여사는 잠시 며느리가 괜찮은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만 미워도 정말 세게 때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여태 우리 엄마 무시하고 나까지 속였어. 방금 엄마랑 네가 말한 오픈한다는 가게 다녀오는 길이다. 말 돌릴 생각하지 마. 텅 빈 상가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 무슨 가게를 오픈해? 내 처형이 가게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친정 가게도 거짓말 아니야. 지금 당장 전화해서 확인할 거니까 더 이상 속이려 들지 마. 아들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치자 최연순 여사는 얘야, 무슨 일이든 말로 해야 한다.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니야. 라며 만류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앞에선 잘했으나 자신 앞에서는 매번 버릇없게 굴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얼른 아들을 자제시켰습니다. 게다가 때린 일로 며느리 측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까봐 그녀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자신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처형될 사람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왕래는 있었으나 상세한 사정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처형이랑 이 사람이 일하는 가게를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상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답이 들렸습니다.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여력이 안 돼서 확장은 힘들어요. 아들은 며느리 언니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던 중 예상 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게 와이프 친정 가게가 아니라 사실 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인데 그저 관리를 맡은 거고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연락드릴게요.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도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그동안 아들과 자신이 완전히 쏘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언니가 관리하는 시댁가게를 친정가게라며 속였고 가게 확장이라는 거짓말로 아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무일푼 백수나 다름없었고 일하는 곳도 자신 소유가 아니니 수입도 미미할 터였습니다.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시댁의 관여가 없는 틈을 타 아들을 속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여사님은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속은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와 그 언니가 작당의 신혼집을 하나 받아냈고 앞으로도 가게가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최연순 여사는 그동안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맙다며 다가와 주길 기대하며 시집살이 소리 안 나오도록 잘해주었건만 자신이 욕만 실컷 얻어먹었음을 알게 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그쪽 시댁에 연락해 알아보니 며느리의 언니는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본인도 최저 시급만 받는 아르바이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집안과 엮일 뻔했다고 생각하니 최연순 여사는 오싹해졌습니다. 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나 속이고 사기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 우리 엄마가 집 팔아서 신혼집까지 마련해 줬는데 앞으로 더 뭘 받아가려고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전화를 그렇게 하다니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다. 아들은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얼굴이 굳어갔고 며느리는 변명거리라도 찾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결단을 내린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은 거 알고 결혼을 어떻게 해?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라도 잘했으면 데리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한테 그러는 걸 보니 도저히 못 참겠어. 결혼 못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집 공동명예 하자고 할 때 나도 깜빡 속아서 그렇게 할 뻔했어. 여기 내 명의 집이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당장 나가. 며느리는 그제야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오빠, 나랑 만난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니 결혼식도 잡았고 주변에 다 알렸잖아. 내가 얼른 취직하고 어머님께도 잘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아들은 며느리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나랑 겨우 3년 만났어. 그렇게 얕은 수로 평생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더 큰 망신 당하기 전에 끝내. 아니면 너희 친정 찾아가서 모든 걸 밝힐 거야. 잠깐 창피해도 너 같은 사람과 엮여 평생 불행해질 순 없어. 차가운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혼비백산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최연순 여사에게도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간 쌓은 정이 있는데 이렇게 내치시면 안 되죠. 그녀는 며느리의 울음에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난 내 어머니 아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내가 짐 안 싸면 내가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거다. 빨리 가라. 단호한 말에도 며느리는 울며 불며 버텼습니다. 시끄럽게 구는 며느리가 신경에 거슬렸지만 최연순 여사는 되도록 조용히 끝내고자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끝까지 버티자 최연순 여사는 짐을 모두 대충 쓰레기 봉투에 담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저거 안 들고 가면 경비실에 연락해서 버릴 거다. 다 가져가라. 앞으로는 여기에 발도 붙이지 마라. 안 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다. 내가 사기죄로 고소 안 당하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라. 나가라. 며느리는 버티다 못해 최연순 여사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뻔뻔한 사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소리에 놀란 듯 수화기를 귀에서 멀리 떼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우리 딸을 내쫓을 수가 있는가? 같이 살았으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냔 말이야. 내가 당장 갈 테니 거기서 기다리게. 상대방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 그녀는 아들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여태 따님이 우리를 속인 건 아세요? 친정에서 가게를 물려받는다며 새로 오픈할 거라고 하더니 가보니 텅 빈 건물뿐이더군요. 알고 보니 큰따님 시댁에서 운영하는 해장국집을 친정 가게라고 속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며느리 못 드립니다. 그런 집안과 엮이고 싶지도 않고요. 결혼은 못 시킵니다. 따님 가정교육부터 잘 시키세요. 사기 결혼을 하려더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능력이 없으면 돈 벌 생각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차분하게 그간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에 최연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속상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다. 많이 상심했겠지만 그래도 이겨내자. 저런 사람들과 엮였으면 너만 손해였을 거야.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며 들떴을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큰 문제는 피할 수 있었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아 소문이 크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솔직히 결혼해서 엮였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같이 살다가 애라도 생기면 헤어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돈도 뺏겼을 테고요.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낫죠. 라며 담담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최연순 여사는 아들이 많이 추스른 것을 알게 되어 안심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될 뻔했던 여자는 아들에게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돈도 없고 그간 만난 세월이 있는데 같이 잘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엄청 뭐라고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라며 기가 찬 듯 말했습니다. 여전히 매달리는 모습에 최연순 여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우리 언니도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빈털터리로 쫓겨났어.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우리 언니까지 피해봤다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를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연락에 결국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아들은 신혼집이라고 마련한 집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 여자 때문에 마련한 집이라 더 싫어요. 자꾸 생각나니까 기분만 더러워져요. 그냥 다시 팔고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나중에 분가하든가 할게요. 결국 아들은 그 집을 팔고 그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전보다 작은 집이었지만 둘이 함께 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최연순 여사도 아들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고 적적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들은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엄마, 이번에 인사 올릴 사람은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래처 통해 알게 된 사람인데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친정도 벌써 가봤고 그쪽에서도 좋다고 하셔서 소개드리려 해요.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으니 좀 더 만나보다가 괜찮으면 결혼할까 싶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고 최연순 여사는 그가 한층 신중해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도 최연순 여사도 좋은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다시 행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둘이 인사차 왔을 때 분위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대화도 편안하게 잘 이어졌고 이런 아가씨라면 믿고 결혼시켜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인사 온 아가씨가 그녀가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결혼하면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꺼내 더욱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건 부담스럽고 서로 불편할 것 같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요즘 어른 모시고 산다는 사람이 없는데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까운데 살면서 정답게 지내는 건 어때요? 회사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집 마련해서 잘 지내봐요. 아가씨는 이에 싹싹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뜻에 따를게요. 항상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볼수록 친정에서 예절 교육도 잘 받은 사람 같았고 싹싹하고 참한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데려왔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었고 신혼집은 친정과 최연순 여사의 집 모두와 가까운 곳으로 마련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양가를 자주 오가며 주말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연순 여사도 사돈될 분들과 만나보고 가끔씩 전화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도 떠받들며 살아야 한다지만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찾아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최연순 여사는 속으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연순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다행스럽게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